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을 다룰 주제는 바로 화장품 방부제입니다. 화장품 방부제에 대해서는 참 정말 말도 말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자주 쓰고 그리고 또 피부에 바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는 방부제 꼭 있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안전성, 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뭐 피부가 손상되는 건 아닌지 이런 또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어떤 데서는 안전하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뭐 위험하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부제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파라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이 파라벤이라고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라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주 저농도, 그러니까 농도가 아주 적게 존재해도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제법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부제라고 하는 건 필수 아이템이고요, 필수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파라벤이다라고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좀 파라벤 위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파라벤이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언론 보도들 보면 거의 구별 없이 그냥 모든 파라벤이 뭐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과 에틸알코올을 반응시키면 에틸파라벤이 돼요. 그다음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을 이제 프로필 알코올과 반응시키면 프로필 파라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에틸알코올 대신에 메틸알코올을 반응시키면 메틸파라벤이 돼요. 또 부틸 알코올을 반응시키면 부틸 파라벤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파라벤 종류는 많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허용된 거는 일반적으로 허용된 건 네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부틸 파라벤, 이 네 가지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파라벤이 원래 널리 쓰이는 합법 이제 보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라벤이 한번 논란이 한번 크게 일었어요. 이거 뭐냐면 바로 유방암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게 나왔어요. 특히 유방암에 걸린 유방세포에서 파라벤 성분이 많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 파라벤은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건 화장품이 아니라 사실 치약이었어요. 치약에도 실제 파라벤 많이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치약은 또 특징이 있죠. 사실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지만 치약은 사실 입안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러 삼키기도 해요. 또 이게 우리가 잘 헹구지 않으면 좀 남아있죠, 치약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유방암 걸린 유방세포에서 이런 물질이 발견됐는데 우리가 또 가끔 입에 머물고 있다가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치약에서 이런 보존제 논란이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파라벤은 위험할까? 파라벤은 과연 위험할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파라벤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유방세포에서 발견됐었다고 했었잖아요. 유방암 환자에서. 일단 여러분 여성 호르몬 중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있죠. 근데 이 파라벤이라고 하는 그 물질의 화학 구조랑 에스트로겐이 좀 비슷해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똑같이 흡수가 잘 될 것이다. 잘 달라붙어서 유방세포에 잘 달라붙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논리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에스트로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파라벤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파라벤들이 그런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 수용체와의 결합력이 평균적으로 보통 10,000분의 1도 안 되고 심한 경우는 1,00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되는 양이 사실 굉장히 극소수라는 겁니다. 근데도 유방암 환자 유방세포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거는 엄청난 고농도가 이제 들어갔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파라벤 어느 정도 노출됐기 때문에 무조건 유방암에 걸린다? 이렇게 결론 짓는 건 굉장히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설명으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루베리 아시죠? 블루베리 몸에 좋다는 뭐 항산화 적용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 블루베리 아시죠? 이 블루베리에도 여러분들 파라벤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즐겨 먹는 몸에 좋다는 이런 블루베리에도 파라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루베리 즐겨 먹으면 무조건 암에 걸립니까? 유방암에 걸립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역시 위험하다.
심지어 그 유방암에서 그 관련 있다고 처음에 제기했던 그런 연구 논문에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단순하게 그러면 블루베리에도 있는 거니까 파라벤은 안전하구나. 그럼 뭐 마음껏 뭐 먹어도 되고 마음껏 발라도 되고 괜찮네. 라고 또 결론 지을 수 있을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아시죠? 덴마크. 덴마크는 참고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3세 미만의 어린이 제품에서는 절대로 특정 파라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지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곳은 유럽연합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가장 엄격해요. 안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가장 엄격한 유럽연합에서도요. 특정 파라벤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까 파라벤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약 등에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또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맞잖아요. 안전하다면 진짜 마냥 먹어도 되는 거면 뭐예요? 이런 데서 유럽연합이나 덴마크에서 금지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내분비계 장애 유발 의심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실제 내분비계 장애 유발 의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위험성은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라벤이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 짓는다면 당연히 위험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는 당연히 기준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 기준치만 지키면 돼요. 기준치만 지켜서 사용하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도 없고 또 식약처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위험한 게 아니다. 기준치만 지켜주면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제품들은 그 허용량 여러분 무조건 위험성 있는 물질은요. 그 자체로서 그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얼만큼 우리가 노출 많이 되느냐, 어떤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위험성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안전하냐 위험하냐 이 논쟁에 대해서 그럼 교수님 그냥 식약처에서 관리 잘해주고 있으니까 안전하네요? 라고 그냥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면 되느냐라고 질문 주신다면 그냥 식약처에서 관리 잘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그 제품이 기준치를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쓰는 양은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수분크림만 해도 봐도 그렇죠. 수분크림 좀 많이 바르시잖아요. 근데 수분크림 정말 저는 이런 분도 이틀에 한 통 쓰시는 분도 봤어요. 제 주변에서 이틀에 수분크림 한 통을 다 써버리십니다. 어떤 분은 이제 조금씩 발라서 한 달에 한 통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함량이 기준치는 지켰다 하더라도 그걸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노출되는 절대양은 다르죠. 그러겠죠? 한 달에 한 통 쓰는 사람과 이틀에 한 통 쓰는 사람의 노출된 양이 같습니까? 다르겠죠. 이해되시겠죠? 분명히 노출된 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니까 무조건 안전하다. 그건 또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죠? 그러면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이런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제품만 써야 되는 건가? 이런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팁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유럽연합이 까다롭다고 그랬죠.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그 나라가 유럽연합인데 그 까다로운 그 유럽연합에서조차도 메틸파라벤하고 에틸파라벤은 허용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프로필파라벤이랑 뷰틸파라벤은 금지시킨 품목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돼 있거든요. 프로필하고 뷰틸도 허용이 돼 있어요. 기준치만 지키면 다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예 유럽연합은 프로필파라벤하고 뷰틸파라벤을 아예 금지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까다로운 나라에서도 메틸과 에틸파라벤은 허용을 하고 있다더라. 이게 오늘의 영상의 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게 화장품 성분표를 보실 때 무조건 무첨가, 무보존제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무조건 또 다른 보존제는 무조건 안전하냐? 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메틸파라벤과 에틸파라벤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나 화장품이나 식품, 치약 등을 사용하시는 것이, 습관화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